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에는 많은 선박이 여전히 묶여 멈춰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의 최측근을 제거했다고 밝히는 등 휴전 선언에도 전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현지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확보했다고요? 네,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호르무즈 해협의 오늘 영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서쪽 방면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대형 유조선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휴전 발표 직후인 어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보니 유조선 두 척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마저도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선박 추적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4시간 동안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과 건화물 운반선 5척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발발 전 하루 평균 135척이 통과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 해상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유조선 오로라호가 해협 출구로 향하던 중 무산담 연안 인근에서 180도 방향을 틀어 페르시아만 쪽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전 협정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기도 했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등으로 선박 운항은 다시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생긴 피해가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군은 어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으로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 사무총장의 개인 비서 알리 유수프 하르시를 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카셈 사무총장의 조카인 하르시는 개인 비서 역할과 함께 고문도 맡아온 인물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르시가 헤즈볼라 내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사무총장 사무실 관리와 보안 업무를 총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의 피해 규모도 집계할수록 늘고 있는데요.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공습으로 숨진 사람이 200명을 넘겼고 1000명 이상 다쳤습니다. 레바논군은 숨진 사람들 가운데 레바논 군인도 4명이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도 휴전 발효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를 겨냥해 로켓을 발사했다며 계속되는 휴전 위반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란 내부에서는 이 휴전 협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40일째인 오늘 이란 전역에서는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전국에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상당수는 반미, 반이스라엘을 주장하거나 휴전의 불만을 토로하는 구호 등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강경파는 전쟁 기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주변 걸프국들에 큰 타격을 준 점을 들어 군사적 우위를 점한 만큼 전쟁을 계속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휴전 발표 직후 수도 테헤란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기를 불태우고 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가 외무부 청사까지 행진하며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각국이 영공을 다시 개방하고 있죠. 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라크, 바레인 등 중동 국가들은 하늘길을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외항사들의 복귀 등 현지 항공편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주간 휴전이 일시적인 데다 향후 종전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항공안전기구는 중동과 걸프 지역 영공 진입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했고요. 이스라엘 교통부도 안보 상황의 전개와 평가에 따라 언제든 공항 운영 지침이 변경되거나 다시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은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목표가 남았다며 언제든 전투에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휴전 합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배제됐다는 일각의 분석을 일축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 대해
이란이 완패했으며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휴전은 목표로 가는 길에 잠시 멈춰선 것뿐이며 언제든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יש לנו עוד יעדים להשלים, ואנחנו נשיג אותם, או בהסכמה, או בחידוש הלחימה. כי אנחנו ערוכים לחזור ללחימה בכל רגע שיידרש. האצבע על ההדק. 이번 발언은 휴전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이란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갖게 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반드시 국외로 내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도 과시했는데 이번 휴전 합의에서 이스라엘이 배제됐다는 분석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הלילה נכנסה לתוקפה הפסקת אש זמנית בת שבועיים בין ארצות הברית לבין איראן בתיאום מלא עם ישראל. לא, הם לא הפתיעו אותנו ברגע האחרון. 이스라엘은 휴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레바논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4년 무선 호출기 폭발 작전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며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הזנו את נעים קאסם שהחיזבאללה ישלם מחיר גבוה מאוד על תקיפת ישראל בשליחות איראן, והיום מימשנו עוד שלב בהבטחה. גם תורו האישי של הארכי-טרוריסט נעים קאסם יגיע.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은 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이란 전쟁의 출발점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집요하게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타격을 낳은 이번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호전적인 태도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기간에도 이란 주변에 미군 전력을 유지할 거라며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일 승리를 자평하는 발언 속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역풍에 놀라 물러섰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전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주변에 미국 전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정한 합의에 도달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미군의 함정과 항공기 등 무기체계는 이란에 머물 거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방식으로 사격이 시작될 거라며 즉각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경고했습니다. 핵무기 금지는 이미 오래전 합의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도 개방되고 안전할 거라면서 이란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곧 파키스탄에서 열릴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완전한 승리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국의 승리를 자평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선 냉소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 문제를 놓고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종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자체로 미국의 승리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후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항상 물러난다는 뜻의 타코라는 신조어도 또다시 거론됐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홈런을 때린 것 같다며 협상의 기술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상반된 평가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자평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중동 전쟁의 성패는 결국 종전 협상의 결과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전격적인 휴전에 이어서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11일부터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을 위한 대면 협상을 진행합니다. 양측 협상단은 당일 아침부터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이어지면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열리는 곳은 휴전 논의 과정에서부터 다리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레자 아미리 모가담 이란 주 파키스탄 대사는 SNS를 통해 대표단이 이란의 10대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하기 위해 현지 시간 9일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단은 차기 이란 지도자로 꼽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끌 전망입니다. 미국 협상단 역시 조만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미국 측은 이번 전쟁에 반대하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고문이 협상에 나섭니다. If he's frustrated about three issues, that actually means that there's a lot of agreement. That's point number one. 파키스탄 당국도 회담을 앞두고 이틀간의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며 준비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회담장은 파키스탄 총리 관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관저 일대 도로는 대부분 통제됐고 주변 호텔들도 투숙객을 모두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휴전 직후 이스라엘이 벌인 레바논 공습으로 협상은 시작 전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물질 처리, 확실한 안전 보장,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개방 등 가뜩이나 타협점을 찾기 힘든 협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협상은 휴전 기간인 2주 동안 계속되겠지만 까다로운 협상 상황을 감안한다면 2주를 넘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한 이란이 대체 항로를 발표했습니다. 기뢰를 피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이란 해군의 직접 통제 아래에 놓으려는 조처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 지도입니다. 기뢰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구역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검은 화살표로 대체 항로를 표시했습니다. 대체 항로는 기존 항로보다 북쪽으로 이란 영해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뢰를 피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해협 통제권을 가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하루 10여 척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랍권 중재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선박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행료는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한 번 지나는데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제 수단도 달러가 아닌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한정해 서방의 금융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도 깔렸습니다. 유엔 해양법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I will reiterate the President's expectation and deman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reopened immediately, quickly, and safely. 중동 산유국들과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통행료가 위안화로 부과되는 점은 서방의 원유 시장 영향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전이 유지되더라도 이란이 명확한 안전 보장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선박 운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ABC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합작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며 해협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많은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한 조너선 칼 기자는 자신의 SNS에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괜찮은지 묻자 미국과 이란이 합작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들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정유사의 유조선 7척이 언제 호르무즈를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란, 미국과의 협의는 외교부가, 선사들과의 논의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실장은 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에 대해선 이란으로부터 통행료 납부를 요청받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들은 바 없다며 향후 국제사회 대응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될 석유 제품 공급가의 3차 최고 가격이 2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데다 민생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의 가격 상한선이 앞으로 2주 동안 동결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같은 가격으로 세 번째 최고 가격이 고시됐습니다.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가 전격적인 휴전 소식에 한풀 꺾인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했는데 정부는 안정세로 보긴 이르지만 하락분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휘발유와 달리 국제 경유와 등유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민생 안정 측면에서 공급가가 동결됐습니다.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나 농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등유 역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20원, 경유 300원, 등유는 100원가량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공급 가격이 유지되는 만큼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최고 가격제를 운용할 방침이지만 전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4,800여 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사재기나 가짜 석유 판매와 같은 불법 행위 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41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그리고 백승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하면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יש לנו עוד יעדים להשלים, ואנחנו נשיג אותם, או בהסכמה, או בחידוש הלחימה. כי אנחנו ערוכים לחזור ללחימה בכל רגע שידרש. האצבע על ההדק. And if the Israeli attacks continue against Lebanon, I'm sure it would complicate the situation and it would have some consequences. 예, 미국하고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해가지고 분위기 참 좋았었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정말 끝내기는 어렵죠. 끝난다고 해서 또 끝난 것이 아니죠. 네, 뉴욕 양키스의 요기베라라는 포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구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레바논이 휴전 합의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초점이죠. 미국, 이스라엘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격을 한다는 거고 이란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당연히 레바논이 포함된다라는 입장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격한 반응, 발언이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란에서 우리 손이 방아쇠 위에 있다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역시 우리도 손이 방아쇠 위에 있다라고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토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이 헤즈볼라가 과거에 하마스 기습 공격을 이끌었던 세력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완전히 이 헤즈볼라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사실 뉴욕타임즈 그 상세한 보도로 볼 때는 이번 전쟁을 설득할 때 네타냐후 총리와 모사드 책임자들이 백악관에서 PPT로 시연을 하면서 이렇게 이란의 핵이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뭐 CIA 레드클리프 국장 등 미국의 관리들이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사실상 주도를 네타냐후 총리가 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제거하지 않고는 휴전이 있을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잠글 수 있다는 것이 이란의 입장이면서 여전히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불완전한 이 살얼음판 같은 상황인데 이번에 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이틀 사이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 멈추지 않고 있고 헤즈볼라도 또 반격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전선이 이게 형식상 휴전인데 실제는 휴전 범위를 둘러싼 2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협상 초반에 이제 11일에 이제 그 벤스 그다음에 그 위트코프 쿠시너하고 이제 그 아락치 하고 이란 측에서 만나서 이제 협상이 진행될 때 제가 볼 때는 이 휴전 범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설정하려고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이렇게 크게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휴전 협상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물론 이제 편은 나뉘긴 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파키스탄, 이란,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참여하는 유엔까지도 협상하는데 레바논을 제외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서 이 문제 때문에 휴전 협상이 깨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휴전이 시작됐지만 아직 그 휴전 범위를 둘러싼 아직 그 막판 이게 협상 전 시작 전에 킥오프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마지막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밀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 추정이라서 좀 하긴 하는데 과연 이게 좀 의아스러운 거는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이거 우리가 다 미국이랑 협상이 잘 되고 해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한다라는 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렇게 레바논 전선을 제외하고 이란 전선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상황 논리에 맞지 않는 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후티를 이용해서 바벨 만뎁을 계속 때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미국이 그래 우리가 얘기한 건 이란과 직접 전쟁하는 전쟁터만 얘기하는 거니까 후티가 공격하는 바벨 만뎁은 공격해도 돼 그렇게 할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88분 전에 급작스럽게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거를 다 알렸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키스탄이 급작스럽게 여러 가지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파키스탄이 저는 이스라엘까지 얘기하면서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추고 싶고 이거 과연 내가 전력 시설까지 민간 전력 시설 인프라 시설까지 공격했을 때 후과가 어떨까 고민하는 찰나에 파키스탄이 강력하게 제안을 넣고 급작스럽게 된 거라서 과연 이스라엘과 정말 디테일까지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협상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미국 너가 결정하는 대로만 다 될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어깃장을 내면 이거 흔들릴 수도 있어라는 거를 어떤 시그널을 준 거, 사인을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다 얘기가 됐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좀 맞지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단은 2주 휴전을 하고 이제 종전 협상, 2주 동안 종전 협상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박사께서는 그러니까 그 종전 협상하기 전에 휴전 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이 먼저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절차가 지금 이제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서서 양쪽에 이제 전달한 것들이 그게 좀 애매해서일까요? 왜 이렇게 다른 해석들을 할까요? 레바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동상이몽이 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누가 지금 갑이냐는 또 그런 힘겨루기 파워 게임이죠. 서로 지지 않았다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서로 또 이겼다는 전쟁이고. 자, 그러려면 서로 상대방의 불리한 점은 지적하고 자신한테 유리한 점은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제 그런 물밑 싸움인데 이게 전쟁 당사자가 3인이고 그다음에 휴전에 논의하는 사람은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으로 또 문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이게 흘러나온 소식이 뒤죽박죽 혼란이죠. 이스라엘 입장은 사실은 휴전을 바라지 않죠. 지금 전 세계 이 외신에 들어가면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는 댓글이 그냥 수천 개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차제에 무슨 휴전이냐 아직 끝을 보고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
백악관의 말을 뭐 듣는다고 볼 수도 없고 네. 자신들의 입장 마이웨이를 지금 이제 고수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11일 날 처음으로 대면 협상을 한다니까. 네. 근데 대면 협상에 이제 당사자들이 양측의 온건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나와야 되거든요. 외교면은 국무장관. 그렇죠. 여태까지 휴전협정은 대체적 국무장관이 나오죠. 근데 이 벤스가 나오는 건 벤스가 과거 오하이오 주립대학 들어가자마자 군에 입대했는데 해병대로 가가지고 이라크의 공보 사병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에 제이드 벤스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헤그세스 국방장관만 전면에 나왔지 이 벤스는 안 나왔거든요. 네. 자, 그러려면 그래도 상대를 알고 온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제이드 벤스가 이제 가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주도는 페니시키안 대통령이 온건파거든요. 그래서 아라그치, 뭐 갈리파프, 그래도 대화가 되는 분들이 앞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헤란 시내에서는 혁명수비대원들이 적에게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이 휴전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물론 힘을 실어주는 협상 결과적으로는 힘을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제 만나서 전쟁이 지금 이제 2달째로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양측이 대면 협상을 하는데 좀 기대를 걸고, 지금 우리 백 박사께서 얘기한 대로 뭐 이스라엘의 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레바논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도 거기서 결론이 나면 그때는 이스라엘도 이제 뭐 동의를 하고, 또 유럽 국가들이 지금 반 이스라엘 구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론이 안 좋습니다. 지금 11일 우리 시간 뭐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파키스탄은 뭐 휴일까지 지정을 하면서 휴전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상도 높이고 판을 제대로 깔아주네요. 네, 기여를 해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저희도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네, 이 부분까지 좀 이틀 후에는 정말 어느 정도 협상에 진전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이란은 지금 이 공격 이후에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중단을 선언하고 유조선들이 뭐 통행을 포기하고 회항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루에 뭐 15척 이내로 제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시 어쨌든 실질적인 봉쇄가 좀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통제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죠. 어찌되건 근데 우리가 다 예상했던 봉쇄가 아닌 대로 통제요. 근데 아마 우리가 기존에 했던 원래 하루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한 135척이 왔다 갔다 했던 그 항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힘들 거라고 전문가들이 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0척이 다 몰려 있고 그 배가 한꺼번에 나가려고 한다면 이게 좁아서 부딪히면 똑같이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안 하고 이제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충돌이 나거나 붕돌이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막히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통제가 되게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도도 나왔지만 그 이란이 우리가 길에 설치한 그 지도들을 주면서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길에가 설치가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유실되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실은 저차하고 지금 어떻게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게 항행을 열어서 이 배들을 빼내려고 하는 조치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혁명수비대 해군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통제하면서 내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공격을 가하니 그 이란 측에서는 이 배들을 한꺼번에 많이 빼내서 다 하게 되면 이건 또 자기네들의 협상력이 늦추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루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루에 130척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단순 계산한다 하더라도 평소에 10일 하면 그게 겨우 이제 다 2,000척 있는 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척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15척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한 10일 하면 150척이니까 아직도 나름 1,000척 이상이 남아 있는 것이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항행을 다 허용해서 내보내면 우리가 그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지금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은 저 공격을 하니 우리도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겠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봉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이거 봐라 휴전이라고 하기 위해서 그 휴전 범위를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충돌 안 해.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소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나름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협상이 결렬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조금 더 너무 간 분석이고 이 협상이 제대로 11일 들어가서 이제 아마 휴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까지 개념화를 해서 다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너무 많이 빼줘서 우리 그 지렛대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 해서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내부에서 강경하게 이번 휴전을 반대하는 강경파들도 입장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개방해준다고만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주장이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통제하는 형식으로 내보낸다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인질로 삼고 있는 이른바 인질로 삼고 있는 유조선들은 상당 부분 아직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그 협상 기간 동안에는. 네, 백 박사께서 숫자를 얘기를 했죠. 네. 2,000척이 하루에 10척씩 나가면 계산해 보면 200일이 걸려서 가을까지 못 나오죠. 지금 한국, 일본이 묘하게 지금 약간 경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하여튼 2척이 나왔는데 네네. 한국은 26척 중에 지금 한 척도 못 나오고 있어서 앞서 뉴스에서 나왔지만 산자부라든가 외교부가 입장이 아주 힘들죠. 그래서 또 특사를 지금 파견할 수밖에 그러게요. 없다. 예. 이란 이란으로. 입장에서는 뭐 한국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거래선일 겁니다. 왜? 천궁2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바레인 뭐 등등등의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을 해서 아주 효과를 봐서 이란 미사일을 디펜스하는 그런 그거를 무기 우리가 수출국이 수출을 돼서 뭐 과거에 또 한국과 뭐 관계가 안 좋았던 또 시절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협은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본인들의 아주 비장의 무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30한 7, 8km에 되는 해협 중에서 한 3km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항로라고 이란 측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주로 이란에 이제 3km면 영해에 가까워서 완전히 이란 앞바다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 지도 좀 한번 설명 좀 지도가 해주실까요? 저렇게 지금 영해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절로 다녀야지만 안전하다는 표시를 그러니까 이란 하는 쪽으로 거죠. 바짝 붙어가지고 붙어가죠. 가라 이제 그런 그 얘기죠. 대신 이거는 이제 이란의 완전한 통제하에 들어가는 거죠. 이란 함정들이 우리 인천공항에 내리면 마음대로 못 내리죠. 관제사가 자 쓰세요, 돌아서세요, 내리세요 다 지시받고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저 항로도 이란의 이제 완전한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안 내보내주겠죠. 돈 내놔라. 톨게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달러로 받으면 추적이 가능해서 비트코인으로 내라. 그리고 비트코인 결제하는 시간은 한 3, 4분밖에 안 준다. 뭐 이런 이제 기상천외한 뭐 방안을 하는데 하여튼 전쟁은 끝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갈등의 지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통화 이후에 이제 이란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뭐 의미가 뭔지 궁금한데 일단 뭐 우리 배들 좀 빼오고 약간 그런 임무들이 좀 있겠죠? 네, 뭐 이제 그 어찌됐건 그 중동에서 와스타 문화라고 이제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관계성을 중요시해서 대면을 좀 중시하는. 그래서 뭐 특사 외교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그걸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이지. 근데 지금 그렇게 전달하는 게 얼만큼 그게 먹혀서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들여서 이게 작동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었고 휴전이 지금 됐긴 했지만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호르무즈 항행에 지금 묶여 있는 배들을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내보내는 거, 그리고 그거를 뭐 인질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걸 갖고 있는 게 지렛대라서 조현 외교부 장관님이 가셔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우리 그 배를 빼내고 있는 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 이제 그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거기 있는 배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니 그것들을 잘 전달하는 어떤 그런 꼭 빼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박과 우리의 국민들의 안전을 좀 약간 담보하는, 좀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뭐 그래도 의미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카드가 그거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선박 26척이 빨리 귀환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으니까 그 미션을 가지고 이제 갈 텐데 결과를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지금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1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대면 협상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란은 그 10개 종전안, 본인들이 제안했던 그 10개 종전안을 미국이 수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백악관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Iranians originally put forward a 10-point plan that was fundamentally unserious, unacceptable, and completely discarded. It was literally thrown in the garbage by President Trump. First of all, he said that there are a few points of disagreement before the negotiation. Well, that must mean that there's a lot of points of agreement because there's a 15-point plan floating around, there's a 10-point plan floating around. If he's frustrated about 3 issues, that actually means that there's a lot of agreement. 네, 백악관 대변인과 이 부통령의 발언이 이란의 협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레빗 대변인은 이미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폐기됐다 그랬고 벤스 부통령은 그래도 실제로는 합의된 부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 큰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캐롤라인 대변인은 상당히 미모가 뛰어난 여성 대변인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뭐 극단적인 발언을 아주 많이 하는 대변인으로 가비지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 외교적인 발언이 아니죠. 좀 결례네요. 저 캐롤라인 대변인의 결례 발언은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협상을 앞두고는 뭐 양측이 진지하게 논의를 한다라는 표현을 써야지 10개 이란의 10포인트는 가비시에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찬물을 끼얹으면 저거를 테헤란에서 보고 있을 텐데 테헤란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냐. 다만 이제 벤스 부통령은 본인이 대표단을 이끌고 이슬라마바드로 가니까 그만큼 이견이 있다라는 건 양측이 지금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벤스 부통령은 어떻게든지 타협점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슬라마바드에서 11일 날 만나서 1차 회담을 며칠간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누가 협상장을 박차고 먼저 나가느냐, 누가 책상을 들고 나 협상 안 해, 그러고 가느냐,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해서 본국에 훈령을 받거든요, 협상단이. 이거 받을까 말까. 근데 뭐 지금 핵 농축 우라늄의 완전한 포기라든가, 뭐 이 레바논 공격의 범위라든가, 어떤 안건 하나하나 쉬운 안건이 없습니다. 이게 넌제로성 게임이 돼야 되거든요. 둘 다 이득을 얻는 협상안이 돼야 되는데 한쪽이 이득을 얻으면 한쪽이 손해가 나는 협상안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절대 뭐 벤스 대통령이라도 이거 오케이 못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제안했는데 받을까요 말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또 즉석에서 답을 안 하고 또 좀 이따 전화해 줄게. 그리고 이제 혼선을 빚고 그러거든요. 또 강경파들한테 물어보면 피터 헤그스 받지 마세요. 우리가 때리면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며칠 대표단이 체류할지는 모르지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양측의 이견을 확인하는 것만도 회담의 성과가 아니겠나. 그래서 21일까지 지금 휴전 아닌데 뭐 21일 넘게까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레빗 대변인하고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하고의 말도 다르지만 사실 이게 더 앞서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레빗 대변인은 지금 그 10개 항의 그 제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했는데 이란이 제시했던 이란이 제시했던 10개 항을. 근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10개 항은 협상을 위한 토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workable basis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도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를 저도 계속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제가 이게 왜 이런 해석을 계속 분석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머리가 아픈데, 근데 요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서 먼저 좀 말장난을 했거든요. 이 10개 협상안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꼭 어떻게 미국이 수용했다. 그러면 결국은 협상을 왜 합니까? 수용을 다 했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다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린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요번에 세게 나간 것.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하고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이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벤스 대통령은 이제 협상을 진짜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그 안 중에서 몇 개는 우리가 이렇게 협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얘기를 간 걸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군 멍군처럼 이란이 먼저 선제적으로 자기네들의 수사를 통해서 미국이 이 10개 안을 다 받았다.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하니 뭘 받아?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렸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리 이게 서로 이렇게 그 인지전을 하고 있고 그런 선전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외교수를 하고 외교학에서는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쓸 수는 없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도 좀 그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 수사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렇게 감정적인 수사들만 이렇게 오가는지 이게 전혀 협상이나 이런 국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면 저는 그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이게 이란 쪽에서 먼저 10개를 다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했으니 아니 난 10개 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렇게 장군 멍군이 오간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감정적인 대처들, 외교 결례들도 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요. 근데 이란과 미국의 15개든 10개든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말에 따르면 3가지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많은 부분에선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 3가지 조건이 이제 좀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말에 따르면 레바논 공격 그리고 드론 침입, 우라늄 농축 부인 이 3가지 합의 위반한 게 좀 이란 입장에서는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합의가 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나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공격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래서 농축 퍼센테이지 60%인 450g의 농축 우라늄을 이제 쉬운 말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란의 또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합리적이고 평화적이고 경제적인 우라늄 농축 권한은 인정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점이 안 나오고 있고요. 드론 또 역시 이란 최강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첨단 수천억 원짜리 F-15 전투기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미국도 피해가 나는 것은 이란의 드론이 만만치가 않고 이게 또 지하 벙커에 있다가 미사일 떨어진 다음에 다시 복구해서 드론이 나오니까 이거 이제 네타냐후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드론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레바논 문제에 관해서 이스라엘은 뭐 정말 양보할 생각이 없죠. 하마스 어떤 기습에 대한 악몽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란 입장에서는 친이란 시아파인 이 레바논을 형제국가를 버린다는 건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3가지만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뭐 호르무즈 해협의 권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견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일단 좁혀서 특히 이제 갈리바프가 요거를 요거를 이제 강조한 부분만 일단 먼저 손을 좀 대보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시에 다 타결을 보려면 그거는 너무 힘이 드니까 핵심 쟁점을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협상을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은 어디냐? 이것도 이제 레빗 대변인 입에서 나왔는데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우라늄 농축 종식 요거는 확실히 해야 된다. 요걸 넘어서는 것은 레드라인이다. 요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확실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최우선 수위에 포함된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우라늄 농축이 이게 초반에는 왔다 갔다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3.69%는 인정해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계속 압박을 하니 이란에서 1.5%로 낮추겠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이다 했다가 갑자기 이제 안 된다 제로 인리치먼트 그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첨예하게 대립할 겁니다. 이것도 근데 이란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그 방어 기제가 있는 게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또 핵주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아니면 국제기구법 그 비확산법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화적 이걸 이용을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절대로 만약에 만날 지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 거를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러면 뭐 5년 아니면 6년 이렇게 너네들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금 있는 거는 동결시키고 더 하지를 않는다라고 해서 동결을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도 쓰지 못하고 더 개발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불능화된 거랑 맞아 하고 5년 이렇게 묶어놨어. 그리고 우리가 더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야라고 해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동결이 됐으니까요.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핵 개발을 더 나가지는 못하지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포기한 것은 아니니까 나는 지켰다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 난 이거에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운용의 미를 협상의 미를 살리면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의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꼭 관철해 내겠다라고 하면 그런 동결 카드도 나와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정도까지 이 평화 협상을 하는 것보단 내가 그냥 때릴 건 때리고 나오는 게 우리한테 더 이익이겠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공격했던 거 하고 난 승리했다고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협상을 박차고 나와서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이 우라늄 농축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가장 큰 핵심 변수가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서로 주장하는 게 너무 달라서 이게 이 협상 자체를 부서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핵 동결 말씀하셨는데 핵 동결하면 우리 너무 익숙하죠. 이게 북한하고 협상할 때 핵 동결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뭐 북한 협상은 정말 장장 30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6년에 1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94년에 이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있었죠. 지금처럼 테헤란을 때리듯이 그때 미국에서 영변 핵시설을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이 한국의 미국인들의 피해 등 전반적인 어떤 부정적 요인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이 실행을 이제 안 했죠. 안 하고 이제 카터 대통령을 방북시켜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합의 조건이 핵 동결입니다.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을. 그러면서 이제 제네바 합의로 100만 킬로와트짜리 원자력 발전소 2기를 북한에 이제 건설해 주는 합의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부시 행정부 들어서면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불신을 하다 보니까 동결이 이제 저절로 유화무화되면서 다시 플루토늄 추출, 우라늄 농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동결이 된다고 해서 비핵화가 된다라는 것은 한반도 역사에서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 동결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지금 휴전을 한 것처럼 동결도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한 협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북한과 이란은 좀 다른 게요. 이란은 이제 450kg의 농축 우라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핵 개발 전 단계거든요. 아직 이거를 이제 핵 탄두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단계인데 여전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원료는 이제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개시 결정을 하면서 임미넌트, 임박했다고 그러면서 이주면 핵 무기가 만들어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주는 조금 그건 과장된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 한 6개월 정도의 더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핵에 관해서는 가지려는 자와 갖지 못하려는 자의 치열한 싸움은 정말 간단치 않은 갈등입니다. 이 핵에 대한 협상은 2주 휴전 시간이
가지고 논의를 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보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이란의 합작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제 통행료 부과 자체도 국제법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란에다가 그에 또 이어서 미국까지 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통행료를 받는 걸로 또 합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미국하고 이란이 합의를 한다고 그 통행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제도가 구축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오만도 원래는 그 프로토콜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다가 오만도 아니 우리는 돈 받는 거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좀 저도 좀 의아한 게 이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거를 장난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 이게 정말 내가 손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겠구나. 아니 전쟁 배상금도 여기서 해가지고 이란 주고 그럼 지금 전쟁 비용으로 미국도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걸로 하면 이렇게 해서 전쟁 비용도 내가 여기서 충당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으나 이건 국제협이고 그 자유통항 그다음에 통과통항이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배가 그냥 지나가면 그대로 내비려둬야 되는 항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란도 지금 저렇게 자기네들이 막고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고 지금은 국제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게 용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입을 못하는 게 전시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있지만 이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영국이 주도로 해서 40개국의 합참의장이 모여서 야 우리가 전시 상황이라서 지금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가면 다자트를 만들어서 이 자유항행 관련해서 호르무즈 자유항행 가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미국이든 이란이든 그 어느 국가든 거기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거기에는 통행료를 걷겠다 뭐겠다 그런 제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국제법에서 인정도 안 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부과한다 한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부과하라 그러면 알겠다 내겠다 하고 나중에 안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청구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안 낸다고 했을 때 국제법 재판 가서 다 하면 아마 그 자금 다 동결해 줄걸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그냥 이란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나도 얘기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리더로서는 저는 저런 발언을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란이 저런 걸 원하고 있지만 과연 이란도 저는 이란이 진짜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이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나중에 전쟁 배상금이나 아니면 그 국가 재건 뭐 그런 돈을 받을 때 최소한 내가 이 통행료 같은 걸 포기했으니 이 정도의 돈은 확보해서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어떤 준거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란도 실제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재건 사업에 재투자해가지고 막대한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제 마치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같이 거둘 거야. 약간 이제 사업자 마인드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 지금 미국이 또 이야기하는 게 이제 나토 회원국에 있는 유럽 내 미군 재배치를 검토한다는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 주한미군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한국의 가장 이제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 28,500명의 주한미군을 맨날 45,000명으로 발언을 하죠. 분명히 참모들이 지적하는데 안 고치시죠. 근데 한번 확증 편향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Perception is everything.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야 사실이.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동맹 파병 함정 보내라 요청했는데 어느 동맹국이 이거를 보내겠습니까? 한국, 일본, 나토. 자, 그러면 안 보낸 나라 미군들 다 빼겠다. 그러면 전 세계 미군들이 다 어디로 가지? 네, 그거 뭐 미국 본토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한국도 28,500명, 일본도 또 유럽에도 한 5만여 명 이상의 주한미군이 있는 유럽 미군이 있는데 그 이제 뒤끝을 얘기하는 의도는 결국은 안보 청구서를 내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제 나토의 그 방위비 비율을 3.5%까지 올리라고 그럽니다. 지금 2%가 평균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협상에서 하여튼 당신들은 협조를 평시에도 안 하고 전시에도 안 했는데 자, 돈으로 메꿀 거야, 안 메꿀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나토를
흔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일본도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뭔가 전쟁 비용을 어디서 좀 보충할 것인가. 결국은 동맹국을 다시 압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차하면 주한미군 철수, 주일미군 뭐 철수라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카드를 꺼내드는데 이 AI 시대 대학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I에 다 있는데 뭘 선생님, 교수님이 가르치지? 마찬가지로 국제법을 저희가 대학에서 배울 때나 또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다 있습니다. 해양법에도 있고 우주법에도 있고 분쟁은 어떻게 하고 포로는 어떻게 하고 전쟁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이런 게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먹혀서요. 100명의 미국 국제법 학자가 백악관에다가 탄원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의 현재 실정입니다. 네. 저희가 또 방송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도 이 나토에 대한 압박을 조금 전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매우 실망스럽다. 나토를 포함해서 우리 편 모두가 압박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정확한 disappointing, very disappointing이라는 말까지 썼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뭐 우리나라 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답답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요구를 원한다면 그럼 본인 자체가 이 전쟁의 목적은 뭐고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던스가 클리어해야 돼. 그러니까 선명해야 됩니다. 지금 협상을 휴전을 한다 그러는데 휴전의 대상 지역도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에서 보스 역할을 해서 그런지 밑에 분들이 다 알아서 기획안을 갖고 오고 나는 이게 좋다 안 한다만 선택하면 되지 왜 나한테 이거를 가이던스를 주길 원해 내가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주길 원해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먹히지 않는 게 지금 뭐 이 전쟁에 참여해라 그러면 이 전쟁의 목적은 뭐고 자, 이게 어떤 것까지 하면 우리가 멈추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얘기하면서 전쟁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핵 때문에 왔다 그러는데 핵무기는 없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게 호르무즈 항행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전쟁 시작은 이란의 핵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나 우리나라에게 원하는 것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호르무즈 항행을 뚫어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남 탓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상사로서 일을 줄 때는 만기칠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할 수는 없어도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목표를 할 거고 나는 이때까지 기일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야지 밑에 사람들도 같이 가서 일을 하면서 그걸 분담을 할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왜 하는지 목적은 뭔지 어디까지 끝내려고 하는 건지 그걸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도와주지 않는다. 제가 어디 방송에서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세호 씨가 너 왜 내 결혼식 안 하니? 내가 그랬을 때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 안 도와주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요?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는 지금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를 내시기 전에 내가 목표가 뭐고 나는 휴전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줘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독심술처럼 레빗은 왜 저렇게 얘기하는데 벤스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루비오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나라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저는 가장 큰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줬을 때 우리도 도울 수 있다. 동맹국도 도울 수 있다. 저는 그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국 숙명여대 석좌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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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는 많은 선박이 여전히 묶여서 멈춰서 있습니다. 전황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레바논은 이스라엘 측에 직접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휴전은 했다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이런 현지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확보했다고요? 네,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호르무즈 해협의 오늘 영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서쪽 방면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대형 유조선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휴전 발표 직후인 어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보니 유조선 2척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마저도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선박 추적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4시간 동안 석유 제품 운반선 1척과 건화물 운반석 5척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발발 전 하루 평균 135척이 통과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 해상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유조선 오로라호가 해협 출구로 향하던 중 무산담 연안 인근에서 180도 방향을 틀어 페르시아만 쪽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스 통신은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하루 15척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기도 했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등으로 선박 운항은 다시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휴전에도 공습을 당한 레바논이 이스라엘에 대화를 요청했다고요? 네, 알자지라는 복수의 특파원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에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레바논이 수도 베이루트에서 모든 무기 소지, 운용 권한을 국가 공공기관으로만 제한하라고 지시해 헤즈볼라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막대한 피해가 생긴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 사무총장의 개인 비서 알리 유수프 하르시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공습으로 숨진 사람이 200명이 넘었고 1000명 이상 다쳤습니다. 레바논군은 숨진 사람들 가운데 레바논 군인도 4명이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도 휴전 발효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반격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를 겨냥해 로켓을 발사했다며 계속되는 휴전 위반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란이 공식적으로 이제 휴전을 했는데 이란 내부에서 이런 휴전 협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아야톨리 알리 하미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40일째인 오늘 이란 전역에서는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전국에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고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상당수는 반미, 반이스라엘을 주장하거나 휴전에 불만을 토로하는 구호 등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강경파는 전쟁 기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주변 걸프국들에 큰 타격을 준 점을 들어 군사적 우위를 점한 만큼 전쟁을 계속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휴전 발표 직후 수도 테헤란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기를 불태우고 혁명수비대의 산하 바시즈 민병대가 외무부 청사까지 행진하며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른 중동 국가들이 영공을 다시 개방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라크, 바레인 등 중동 국가들은 하늘길을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외항사들의 복귀 등 현지 항공편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주간 휴전이 일시적인 데다 향후 종전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항공안전기구는 중동과 걸프 지역 영공 진입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했고요. 이스라엘 교통부도 안보 상황의 전개와 평가에 따라 언제든 공항 운영 지침이 변경되거나 다시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효 후 이틀째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지도자들은 레바논도 휴전 합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타격은 미국과 이란이 맺은 휴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이 계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협상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란은 형제 국가인 레바논 국민이 고통받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주간 휴전에 합의한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현지 시간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함께 핵무기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낼 것을 앞세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휴전 첫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의 통행이 멈췄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해협을 오가는 선박의 통행량 증가를 포착했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용납할 수 없다고도 경고했습니다. That is completely unacceptable. And again, this is a case of what they're saying publicly is different privately. We have seen an uptick of traffic in the strait today. 현재 시간 11일 토요일 오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에서는 호르무즈 개방 문제가 핵심 의제입니다.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끄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을 향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문제로 휴전 합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휴전 합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The deal is a ceasefire, a negotiation. That's what we give. And what they give is the straits are going to be reopened. If we don't see that happening, the president is not going to abide by our terms if the Iranians are not abiding by their terms. 백악관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며 종전 협상에서 집중 논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6월 타격한 이란 지하 핵시설에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꺼내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자발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뜻을 내보이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They will either give it to us, which the president has laid out. They'll give it to us voluntarily. We'll get it. We'll take it out. 이란은 10개 항으로 이뤄진 종전안에서 우라늄 농축도에 대한 협상과 농축 권리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전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제재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축 우라늄 문제가 협상으로 합의될지는 미국이 이란에 제시할 당근책이 어느 정도일지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힘겹게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동은 여전히 포화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쟁 발발부터 어렵게 마련된 평화의 불씨마저 꺼뜨려버리는 시도까지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감행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혼란한 설득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란 전쟁 발단이 된 지난 2월 11일 백악관 비밀회의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미 행정부 핵심 참모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정권 교체 시나리오를 터무니없다며 강력히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지하 상황실까지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지금이 이란 정권을 교체할 최적기며 미사일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이란 내부 반정부 시위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의 신중론 대신 네타냐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대한 분노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ושילוב הכוחות הזה מאפשר לנו לעשות את מה שאני מייחל לעשות כבר 40 שנה. להכות את משטר הטרור שוק על ירך. 하지만 전쟁은 참모들의 경고대로 장기화됐고 최근 힘겹게 2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평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휴전 이후 곧바로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에 광범위한 공습을 단행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제거가 우선이라며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강경한 독자 행보가 어렵게 마련된 휴전 합의를 파기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Regardless of what the Israelis announced that they're not going to abide by it, or they're not including Lebanon, but I believe this is a very dangerous turning point at this stage. 평화보다는 자신의 안보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전쟁의 시작과 끝을 모두 쥐고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보가 앞으로 예정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중동에 다시 전쟁의 불길이 번질지 전 세계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중동의 불안한 휴전 속에 중국군은 핵공격 대응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과 원전 공격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호복으로 감싼 요원들이 방사능을 측정합니다. 오염 구역이 정해지자 검사소와 제독 부스가 들어섭니다. 지상 탐지 로봇과 공중 정찰 드론도 투입됩니다. 在如今的训练中，已常态融入机器人、无人机、抵近侦察系统等新型装备，用科技赋能防化保障。 중국 관영 CCTV가 화생방 공격 대비 훈련 영상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타이완을 담당하는 동부전구, 연안의 여러 원자력 발전소도 작전지대로 둔 곳입니다. 특히 타이완에서 불과 160km 떨어진 푸칭 원전은 미국 무기 하이마스의 사정권 안에 듭니다. 对于我们的体能和技能都是有着双重考验，突出强化水陆协同、岸海联动等核应急能力。 최근 산악지대의 비밀 핵시설을 확장한 거로 알려진 스촨성에서도 비슷한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원전을 잇따라 타격한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핵 보유국인 중국엔 웬만한 건물 지하 주차장마다 이렇게 두꺼운 철문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방공호로 탈바꿈하는 건데 일상 공간에서도 불안한 국제 정세가 어른거리는 요즘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정유사들의 선박이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조건으로 거론되는 통행료를 납부하면 국내 석유값은 0.5%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유사가 확보한 원유 1,400만 배럴을 싣고 있는 유조선 7척은 40일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뒤에도 통항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없어 언제쯤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선업부는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이란 미국과의 협의는 외교부가, 선사와의 논의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고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통항 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선 통행료 납부를 요청받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먼저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유 1배럴당 1달러 수준의 호르무즈 통행료가 현실이 될 경우 국내 석유 가격을 0.5%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상황과는 별개로 확보된 대체 원유는 이번 달 5천만 배럴, 5월 6천만 배럴 수준으로 7월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륨 등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원과 선박의 안전한 귀환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를 풀기 위해 우리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중동 전쟁의 새 국면으로 평가하면서도 낙관론은 경계했습니다. 또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해요.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전황이 얼마 안 가 다시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도 있는 만큼 당장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인 선원은 170여 명, 선박도 26척에 달하는 상황. 이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동발 경제위기 극복 대책도 거듭 주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충격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민생과 직결된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처방과 별개로 에너지 수급처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산유국을 돌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을 중심으로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서울 지역 경유값은 2,000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유가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6시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의 평균 경유값은 2,002원으로 어제보다 7원 더 올랐습니다. 서울 경유값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올랐던 지난 2022년 8월 4일 이후 3년 8개월여 만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농업용 부직포를 만드는 업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문제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성주에 있는 농업용 보온재 생산업체입니다. 지게차가 겨우 다닐 정도로 원자재를 가득 쌓아뒀던 창고인데 지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평소에 쉬지 않고 돌아가던 기계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 부직포 가공업체는 중동 사태 여파로 원자재 공급이 크게 줄었고 공장 가동률도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폴리에스터 섬유 같은 원자재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인 탓에 전쟁 유탄을 제대로 맞은 겁니다. 공급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게 더 걱정거리입니다. 대기업에서 받는 자재는 전쟁 전보다 50% 정도 값이 올랐습니다. 반면 생산 제품은 1년 전 계약했던 단가에 맞춰 납품하다 보니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동 사태 때문에 원자재가 전혀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줘도 못 살릴 형편은 그 정도 많이 딸립니다. 물건이. 기존 계속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많이 인상되는데 작년 가격으로 납품하니까 적자가 엄청 심하죠. 납품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것도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어렵게 뚫은 해외 판로가 공급 차질로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깊습니다. 2주간의 휴전 소식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석유화학 제품을 원자재로 쓰는 기업들의 생존 위협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본경선에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과반 득표로 승리하며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부산시장 경선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전현희, 박주민, 정원호, 치열한 3파전의 승자는 바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었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9회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한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두 현역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정 후보는 후보 확정 이후 SNS를 통해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과거 칸쿤 출장 논란에 이어 여론조사 왜곡 의혹으로 고발까지 당하는 부침을 겪었지만 이른바 명픽 대세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변이 없었던 부산에선 전재수 의원이 이재성 후보를 꺾고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전 후보 출마로 공석이 되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권의 인재 영입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향해 3고 초려까지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하 수석을 칭찬하며 붙잡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농담을 이렇게 맞받으며 다시 한번 구애에 나섰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당에서는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1박 2일 일정으로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 구석구석을 누비며 바닥 민심 다지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전북지사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이원택 의원 재감차를 요구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의 반발 등 당 안팎 잡음이 이어지는 만큼 지지층 결집에 더욱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안산갑 보궐선거에는 친명계 김남국 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친문계 전해철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계파 간 경쟁이 본격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이 이제 당 최상위 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최고위원들이 공천 불만이나 상대 후보 공격을 쏟아낸 건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2번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는 일반 회사로 치면 이사회 같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개인 공천 관련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경기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양양자 최고위원은 경쟁력을 우려한 공천관리위원회의 추가 공모를 비난했고 이 무슨 회개한 말입니까? 제가 이상합니까? 경북지사 경선 중인 김재현 최고위원은 상대 후보 실명까지 거론하며 난데없는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당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어서 어쩔 수 없이 당 최고 기구가 개인 유세장으로 격화된 셈인데 현장에서부터 당 공관위까지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공개 발언 석상이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최고위원 및 당직을 맡고 있는 경선 후보자는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 지도부 핵심에서도 정부 여당 견제는커녕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 위신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 속에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당한 주호영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잘못 배웠다, 선거 장애물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공천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른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 당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별도 기념식까지 열고 결의를 다졌지만 똘똘 뭉쳐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뛰면 대역전의 드라마를 같은 날 발표된 당 지지율은 10%대를 맴돌았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기준 2월 4주차부터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에선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지역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 출마 여부를 두고 이번엔 당내를 넘어 보수 진영 갈등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지난 2023년 5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교도관이 연어 회덮밥을 받았다는 장소를 확인했고,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동선 확인 결과 2시간 20분 동안 연어를 곁들인 술파티를 어느 때든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현장 재연과 쌍방울 법인카드 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23분 안에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를 청사로 옮겨 피고인 변호사가 소주 냄새를 느끼지 않도록 환기까지 해야 했다며 너무나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까지 사흘간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이 중요 무기 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 가형에 집속 탄두를 탑재해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축구장 10개에 해당하는 6.5에서 7헥타르 표적 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했고, 저원가 재료를 도입한 엔진 최대 작업 부하 시험을 위한 사격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집속탄은 폭발과 동시에 사방으로 자탄이 확산해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 파괴력을 가하는 것이 특징으로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되는데 이번 중동 전쟁에서도 등장했습니다. 태풍급의 강풍과 호우가 몰아친 제주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면서 3천 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항공기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착륙을 시도합니다.
평소 같으면 항공기들로 북적였을 제주공항 계류장도 한산합니다. 이곳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와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특보가 발효되면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항공사 창구마다 대기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주말 항공권조차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이용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내일은 올라가겠지 하고 또 줄을 한 2시간 정도 섰는데 내일 또 못 가고 모레도 안 되고 일요일 날이라 된다고 해서 또 난감하잖아요. 일터로 복귀해야 하는 다급한 사람들은 목적지가 아닌 다른 지역 항공권을 알아보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와이프하고 지금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입장이 난처하고 오늘도이라도 뭐 다른 비행기라도 타 지역이라도 구하려고 하는데 타 지역도 안 되고 내일도 다 매진됐다고 하니까 지금 큰 걱정입니다. 제주 전역에도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돌풍에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또 호우특보가 발효된 중산간 지역에서는 하천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고립됐던 6명이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서귀포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도 강풍특보가 발효돼 광주와 김해공항에서도 항공편 수십 편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대전 5월드에서 탈출한 늑대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탈출한 늑대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대전 5월드 주변 송전탑 부근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 영상에 마지막으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늑대가 동물원 주변 야산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론 7대를 투입해 정확한 위치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금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기업 자금이 생산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는 건데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가경제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선 중동발 위기 대응책과 함께 기업의 생산적 투자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불필요한 사업 투자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재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생산적인 분야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꼽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뭘로 그리 대규모로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한 게 아니면 세금을 높게 매겨 비생산적 보유 대신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주택과 농지 투기에 이어 이 같은 일반 부동산으로 규제 대상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투기 근절 계획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이게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이와 맞물려 주식시장 활성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지 못해도 내는 주식 거래세와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언젠가 같은 수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금 형평성을 개선하고 장기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소액 개인 투자자의 배당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적극적인 검토 의사도 나타냈습니다. 국민들이 배당 소득을 통해서 좀 이렇게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생계비를 보전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거론된 대책들을 각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히 검토해 보고해달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다주택자 급매물이 소진되며 집값이 다시 꿈틀댄다는 분위기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집을 팔 말미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 신청만 끝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데요. 급매물이 더 나올지 관심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실. 급매 딱지가 여럿 붙어 있긴 하지만 거래가 활발하진 않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팔릴 급매물은 대체로 소진됐다는 게 공인중개사들 얘기입니다. 강남권 일대에서는 이미 급매물로 이제 그 주요 단지들은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 다주택자분들의 급매물은 이미 다 소진이 됐고요. 통계를 봐도 최근 급격히 늘었던 서울 일대 아파트 매물은 다시 줄었습니다. 한때 8만 건까지 시장에 나왔던 매물은 최근 7만 6천 건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소폭 주춤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중저가 지역에서 수요자 관망세가 짙어지며 오름폭이 소폭 축소했지만 여전히 0.2%대 넘게 오른 모습입니다.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 아파트값은 내림폭이 축소되고 성동구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추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양도세 중과부활 종료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하는 보완책으로 시간적 여유와 퇴로를 충분히 제공해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추가 매물 출회 효과가 있을 거란 의견도 있지만 이미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 매물 잠김 시점을 좀 늦출 수 있는 건 사실이죠. 매물 잠김이 가중되면 공급 이슈랑 맞물려서 상승폭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수 있게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가 매물 출회를 유도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그룹 BTS가 오늘 고향에서 6년여 만에 완전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아미들은 빗속에서도 보랏빛 웃음을 지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 버스부터 LED 트럭까지 고향 종합운동장 주변 곳곳이 BTS 멤버들의 얼굴로 가득합니다. 새 완전체 월드투어의 시작을 기념하며 각국 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선물입니다. BTS 상징색인 보라색 우비를 입고 일대를 빼곡하게 메운 전 세계 아미들. 궂은 날씨에도 표정마다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설레고 긴장하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이제 저녁해서 너무 멋지는 무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BTS가 군백기를 마치고 완전체로 정식 월드투어에 나서는 건 6년 5개월 만입니다. 1시간만 진행됐던 광화문 공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좋아하는 노래를 모두 들을 수 있을 거란 기대에 팬들은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I'm expecting just to feel the happiness of being together with ARMY and BTS again. My favorite song in this album is Fire. 단체 콘서트 처음이라서 작은 것들을 위한 씬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여운 날이라서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시작된 아리랑 월드 투어의 첫 공연. 멤버들은 360도로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서 BTS 2막을 선언했습니다. 이곳 고향에는 오는 일요일까지 12만 명 넘는 아미들의 함성이 울려 퍼질 전망입니다. 주변 숙소도 이미 대부분 예약이 마감되면서 투어의 경제 효과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산 기장군 병원에서 비정상 방사선 피폭 사건이 발생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 아침 8시 36분쯤 소방업체 직원 A씨가 선형 가속기실 안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있는 걸 몰랐던 다른 직원이 조종실에서 가속기를 가동했다고 원안위에 보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11분간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O 리그를 지배했던 키움의 에이스 안우진 선수가 드디어 1군 무대에 복귀합니다. 1군 등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2군에서 몸 상태를 점검했는데 스스로도 만족한 모습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안우진이 힘껏 던진 공이 비를 뚫고 연이어 포수 미트에 꽂힙니다. 큰 키에서 내리꽂는 구위는 옆에서 보기만 해도 위력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안우진은 애초 하나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선발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불펜에서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투구수는 모두 25개. 직구를 절반 이상 던졌고 슬라이더와 커브, 체인지업을 차례로 점검했는데 스스로 합격점을 매길 정도로 볼끝이 좋았습니다. 피칭 강도도 괜찮았고 원하는 곳에도 잘 들어갔고 집중을 해서 낮은 공도 던졌고 유인구도 던져봤고 그게 또 의도대로 잘 돼가지고 준비 잘 한 것 같습니다. 안우진은 지난 2022년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로 15승 8패의 평균 자책점 2.11, 탐진도 224개를 잡으며 리그 최고 투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다음 시즌인 2023년에도 2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순항했지만 8월 SSG전 이후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마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기간 사회복무요원 근무까지 마치고 복귀를 앞두고는 훈련 중 다시 어깨를 다치면서 또 재활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저를 1년 더 준비해야 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의욕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많이 생겼고 빨리 뛰고 싶다는 생각. 안우진이 잠시 떠난 사이 KBO 리그는 ABS가 도입되고 관중도 큰 폭으로 느는 등 환경이 적지 않게 바뀌었지만 안우진은 걱정보다 기대가 큽니다. 재활 기간 투구 자세를 정교하게 다듬으며 오히려 더 발전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는 12일 안우진의 복귀 전에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초구 뭐로 던질 거예요? 직구 던지겠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이 올 시즌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대한항공의 트래블 3관왕 달성이냐, 현대캐피탈의 2연패 뒤 3연승 리버스 수입이냐, 내일 챔피언 결정 5차전에서 판가름 납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 2차전 승리 이후에 내리 2연패. 대한항공은 가라앉은 분위기 반전이 급선무입니다. 2차전에서 2대0으로 앞서다 상승세가 꺾였고 이후 9세트 가운데 판정 논란이 됐던 2차전 5세트를 빼면 모두 패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세트를 잡아야 20점 이후에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챔프전을 위해 데려온 맞소가 속공과 블로킹에서 더 힘을 보태야 승산이 높아집니다. 맞소가 라이트도 하다가 이제 지금 센터를 하는 거라서 네트랑 붙는 경향이 있는데 오랜만에 속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현대캐피탈은 2차전 판정 논란의 분노를 기세로 승화시켰습니다. 불공정, 부끄러운 승리 등 리그와 상대를 향해 거친 설전을 이어간 불란 감독은 4차전을 마치고도 이미 비공식적으로 우승팀이 됐다고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변수는 체력입니다. 플레이오프부터 6경기, 4경기는 풀세트 접전을 이어왔고 36살 레오의 4차전 공격 성공률은 41%로 뚝 떨어졌습니다. 5차전을 정말 저희가 이렇게 극적으로 리버스 세이브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 남자 배구가 정말 더 즐거운 재밌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이 승리하면 올 시즌 3관왕, 현대캐피탈은 첫 리버스 수입을 이룹니다. 역대 우승 횟수에서도 두 팀은 나란히 5번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2위 부천 하나은행이 4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승리로 이끌고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4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6점을 올린 정예림의 활약을 앞세워 용인 삼성생명을 61대 56으로 이겼습니다. 역대 4강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챔프전에 오른 건 83.3%에 이릅니다.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여름철 장대비처럼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다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 호남과 경남에도 최고 80mm의 호우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 추가로 내리는 양도 많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날이 개겠지만 제주도는 계속해서 하늘이 흐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2도,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5도로 대부분 오늘보다 높아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다만 부산 23도 등 영남 지역은 예년보다 높아지며 무척 따뜻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휴일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